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온라인 상담소 언택트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그 안에 숨겨진 심리를 찾아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죠. 지난번 1화 방송에 이어서 2화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허경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텐션이 너무 떨어져 있어, 네. 우리. 그러게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박수의 효력이. 빨리 끊기네요. 네. 지금 이제 일요일 밤 11시예요. 그래서 아마 주말을 보내느라 또 지쳐있기도 하고 내일 월요일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져서 더더구나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은데 심기일전해보죠.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 언택트 시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연 보내주실 주소를 먼저 공지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사연은 이메일 주소 brainrich6@gmail.com brainrich 숫자 6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잘 분석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러죠. 오늘 어떤 사연 준비되어 있는지 허경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 영상 챙겨보고 있는데요. 문득 연애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연인들이 연애를 하다 보면 다투거나 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저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어서 그런지 그럴 때마다 힘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검사를 받아보니 불안 애착 유형이 나왔어요. 사소하게 다투거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며칠 동안 힘이 들고 괴로워집니다. 특히 헤어지게 되면 너무 힘들고 증세가 더 안 좋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괜히 제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런가 싶고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지금은 좋은 분을 만나 교제 중이지만 한두 번씩 다툼이 있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예전 기억 때문일까 가슴이 먹먹하거나 과호흡이 와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참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네. 크게 보면 이제 연애 관련한 이제 이야기죠. 실제로 연애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저희가 자주 들을까요? 네, 이건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자주 듣습니다. 네, 뭐 저만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연애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냥 다른 걸 이제 주호소로 오셨다가 점점 상담이 진행되면서 그렇죠. 이야기가 연애 이어져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때 이제 이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좀 망설이시거나 멋쩍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지금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는데 뭐 연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연애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정한 심리 혹은 패턴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애 심리를 다룬 콘텐츠들이 좀 많이 흥하고 있죠, 실제로. 저나 김지훈 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연애 과학이라고 하는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페이지? 네. 연애 심리 분석 어플? 네,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연애할 때 심리를 다룬 여러 가지 책들도 나와 있죠. 그쵸. 네. 뭐 윤홍균 선생님 자존감 수업 쓰신 분의 이제 최신작은 사랑 수업이라는 네. 이제 연애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적어주시기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연애 주제를 가지고서 책을 써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었고요. 네, 그쵸.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와서 사실 부모님 얘기하시는 경우 그리고 뭐 직장 스트레스 얘기하는 경우가 그걸로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긴 한데 네.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지금 누가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결국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일종의 심리, 뭐 연애 패턴이 숨어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연애 얘기가 나오면은 좀 여쭤봐요. 이게 혹시 지금 몇 번째 연애인지 그리고 한 번 연애를 하면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만날 때랑 뭐 헤어질 때는 누구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혹은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지 왜 헤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김지용 쌤 좀 어떠셨어요? 말 나온 김에. 저요? 네. 저는 전에 우리 뭐 기질 성격 이런 거 기질 성격에 관련된 영상에서도 이야기할 때 네. 뭐 한 번 하면은 길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사실은 한 번 하면 좀 길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자면은 연애도 길게 했지만 또 거의 쉬는 기간 없이 연애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정식과 이사가 되고 나서는 진짜 내가 왜 이럴까에 음. 대해서 나름 좀 고민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네. 이유가 뭔가요? 근데 뭐 그렇게 지금 웃으면서 물어보는 오동훈 쌤도 사실 뭐 낱말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네. 혼자서 자아 성찰을 한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되게 길다면 얼마나 됐을까요? 정말인데. 이상하네. 네. 근데 어쨌든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흐르네요. 네. 네. 근데 연애 패턴이 중요하고 그게 이 내담자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소스가 된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애 이야기를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그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운지 연애 중간에 어떤 그 갈등 상황이 너무 자주 생기는지 혹은 이제 헤어지고 나서 많이 괴로운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죠. 허경호 선생님 말 나온 김에 네. 좀 어떠셨어요? 연애를 시작하는 게 어려우신지 중간에 싸웠을 때 그 괴로움이 좀 크신지 끝나고 나서가 좀 힘드셨는지. 저요. 야, 너 오늘 되게 날카롭죠? 훅훅 들어오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헤어지는 게 힘들어요. 헤어지고 그러니까 잘 싶은데 헤어지지 못하는. 아하.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도 어렵고, 네, 뭔가 싫은 소리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뭐 권태기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좀 사실, 쌓아두는. 네. 그리고 헤어지는 게 사실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때도 있는데, 네, 좀 참다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허경 쌤의 연애 스토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그랬었죠. 네. 네. 그러니까 저를, 네. 그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닙니까? 네. 그쵸. 뭐 아까 오동훈 쌤이 저한테 훅 찌른 것도 뭐 사실이고, 네, 저희가 지금 교양이 자기 고백이죠. 이것도 다 사실이고, 분명히 그런 한 개인의 강렬한 성격적 특징이 이 연애 관계에서만 뭐 안 드러나고 이런 건 없죠.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두 분 다 연애를 오래 하셨는데 약간 다른 이유로 또 오래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렇죠. 네. 한 분은 뭐 기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익숙한 것을 더 편안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한 분은 뭔가 갈등 상황을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를 보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은 똑같더라도 그 안에 깔려있는 심리는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동훈이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들어볼 테니까. 예, 동훈이 얘기는 솔직히 비방용이죠. 네. 그리고 또 들으시는 분께서는 네, 재미없어요 제 쭉 얘기는. 끝까지 들으시면 네, 동훈이 얘기 분명히 들으실 수 그리고 있을 저희 겁니다. 그 미성년자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동훈이 얘기는
아, 지금 자꾸 미친 소리 하네요. 네. 검열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애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제 해볼 텐데요. 이 사연자분의 사연 속에서 나온 단어가 있죠. 불안 애착 유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연애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 애착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죠. 네, 애착 유형. 이거 이제는 좀 여기저기서 온라인에 검사도 있고 이게 연애에 중요하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애착? 그거 뭐 오은영 선생님이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애착은 이제 아이와 그 양육자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뜻합니다. 이거는 뭐 또 오동훈 선생님이 아무래도 소아정신과 전문의니까 제가 말을 시작은 했지만 전문적인 설명은 자연스럽게 넘겨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에서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죠. 이제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일련의 상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일종의 신뢰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애착 체계는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하는 발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한 번 형성된 애착은 잘 바뀌지가 않고 성인까지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맺게 되는 어떤 인간관계의 기본 틀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형성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좀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거리낌이 없고 뭔가 이렇게 불편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반면에,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굉장히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좀 피해버리는 식의 패턴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애착을 볼 때 네. 하는 게 이제 뭐 아이가 아주 편안할 때 보이는 어떤 모습보다는 이제 불안하거나 막 두렵거나 네, 요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주 양육자한테 그 안정감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할 텐데요. 네. 그럴 때 그 주 양육자가 어떻게 하는지 네. 그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양육자가 어떻게 하는지 두 그렇죠. 개를 다 보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이가 배고파서 울었다. 네, 막 울어요. 그러면 일단 뭐 엄마가 와서 애가 왜 울지? 아, 밥 먹을 시간이구나 해서 젖병을 딱 물려주면 뭐 만족하고 잠잠해질 수가 있는데, 네, 그 배가 고파서 운다는 거를 잘 모른다든지, 네, 아니면 아예 막 반응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왜 우냐고, 왜 엄마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네, 화를 낸다든지, 되게 다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 오히려 아이를 만약에 닥달했다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울음을 그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심하게 울거나, 사실은 계속 이렇게 되다가 무기력해져서 네, 지쳐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아이, 그 되게 어린 아이 막 젖병 이런 예시를 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후 1년이 이 시기가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그런데, 어쨌든 이때 형성된 애착 관계가 이제 어린이 시기, 성인기에까지 어느 정도 이제 쭉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오동훈 선생님은 정말 많이 해보셨겠지만 진료실에서 이제 애착 유형을 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일단 엄마랑 놀고 있는 장면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일단 일정 시간 동안 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가 놀이에 몰입해 있는 사이에 바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미리 사전에 이제 말씀을 드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인을 드리면은 진료실 밖으로 나가도록.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몰라요. 엄마가 나간지 모르다가 이제 뭔가 주변을 살피면서 엄마가 없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을 아이가 보이게 되는지, 이게 1차적인 관찰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다시 만났을 때, 뭐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엄마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이제 그때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두 번째 관찰 포인트가 돼요. 이때 벌어지는 뭐 행동의 패턴을 보고서 애착 유형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뭐 소아정신과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레지던트 때 이제 소아정신과를 잠깐 돌 때 이제 진료실에서 그거를 몇 번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딱 유형으로 딱딱 나눠서 그렇게 실제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진료실을 가지게 된 지금은 그게 성인기까지 이어져서 정말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또 역시 너무 신기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애착 패턴이 있다, 애착 유형이 있다 말씀드리는데 애착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불안정 애착은 다시 이제 회피적 애착, 이걸 이제 불안 회피적 애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가적 애착 혹은 불안 양가적 애착, 혼란된 애착, 이렇게 불안정 애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애착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연자분께서는 불안 애착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뭐 불안 회피적 애착인지 불안 양가 애착인지 혹은 혼란된 애착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안정 애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이제 막 이제 뭐 돌아다니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안정감 느끼면 다시 세상을 탐색하고 하는 게 이제 안정 애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회피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두렵고 불안하고 할 상황인데 애가 너무나 태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애가 되게 침착하네 이런 걸로 보이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이 위로해달라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이게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체념한 거죠. 네, 이게 회피형 애착이고요. 양가적 애착, 이거는 애착 대상하고 이 분리되는 상황, 떨어지는 상황에 극도의 고통을 느껴서 막 분노하고 집착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양가적 애착,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 양가적 애착의 아이들, 네, 이게 뭐 성인이 돼서도 좀 지속되겠지만 안정 상태로 회복하는데 헤어지고 나서 분리되고 나서 안정 상태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란된 애착, 네, 이런 혼란된 애착의 아이들은 애착 대상 앞에서 막 얼어붙거나 멍해지거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예, 특징이고요. 이게 뭐 혼란된 애착이라고 해서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고 막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회피형 애착 모습 보이거나 뭐 양가적 애착 모습 보이거나 혼란된 애착 모습 보이거나 네,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애착 유형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연자분은 어쨌든 성인이시고 이제 관심 있게 지금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나의 연애할 때 애착 유형은 어떤 걸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형태의 연애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뭐 일단은 안정애착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남과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그런 타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적 애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연애 문제로 제일 도움을 맞아요. 많이 청하는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고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가까운 연애 상대에게는 더 극심하게 발휘가 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해요. 나 사랑해? 나 정말 좋아해? 그걸 표현해줘,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쵸. 모습들도 보이죠. 정말 떠나갈 만한 상황들을 만들고 예, 그래도 잡아주는 상대방의 모습에 또 안심하고 하지만 좀 있으면 또 불안해지니까 더 큰 자극으로 맞아요. 확인하려고 하고 음. 그래서 얘기 듣다 보면
솔직히 상대방이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그 경계성 인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패턴이 가장 두드러지는 성격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경계성 성격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게 바로 이 양가적 애착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피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누구한테 의지해도 안 돼. 예,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연애 자체를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벽이 느껴진다거나 거리를 좀 두는 네, 거죠. 거리를 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깊은 관계가 결국 형성되지가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그리고 다시 그래 역시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맞았던 거야. 라면서 또 회피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좀 연애가 반복되는 그런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보통 본인보다는 진료실에서는 이제 배우자나 연인들에게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몸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 관계가 가까워지지가 않는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듣죠. 다가가려고 하면은 좀 더 피하는 것 같다. 등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 사연자분이 본인 스스로 이제 불안애착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느 패턴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동훈이 말한 것처럼 이 양가적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걱정을 더 많이 하고 눈치도 많이 보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이분의 경우도 양가적 애착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번으로 들었어요. 이 경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넘길 상황에 어떤 그 상황을 좀 과해석하고 그러니까 불안이 높으니까 막 걱정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니까 불안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그때 그것도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거 진짜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정말 이 연애라는 게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께서 자세하게 적어주진 않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 양가적 애착이 아닐까. 과거 기억도 가져와서 더 힘들어지고 과호흡까지 오게 된다.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양가적 애착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분을 보면 특히 헤어지게 되면 너무 힘들다. 네, 그리고 아마 뭐 증세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불안 증상들이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사소하게 다투거나 그러니까 사소하게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감이 생기는 어떤 이벤트만 있어도 예, 거기서 많이 힘들어지고 다시 안정을 찾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 불안 양가 적 애착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회피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좀 감정적인 동요가 크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관계 자체를 얼른 단절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그냥 이런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갈등을 이야기로 풀기보다는 그냥 좀 외면하려는 식으로 반응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한테까지 메일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신 걸 보면은 확실히 좀 양가적 애착의 패턴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회피형 애착이시라면 아마 이미 관계를 중단했을 거고 상대방이 답답해하고 있겠죠. 얘기 좀 하자니까 그렇죠. 이걸 이렇게 끝내버려? 라고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좋은 분을 만나 교제 중이다 라는 걸 보면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네, 시각을 가진 보실 수 있는 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네, 어떤 양가적 애착의 어떤 패턴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언급을 해 주셨듯이 불안장애를 겪고 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여파도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아까 이제 처음에 김정우 선생님이 기질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질에 따라서도 이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듯이 이 기질 중에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기질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 상대방의 반응 이런 것들에 내가 얼마만큼 이제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민감성이 크면은 상대방의 행동을 좀 계속 곱씹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런 민감성 척도가 낮으면은 그냥 뭐 쿨하게 넘기고 의식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마 전자 쪽에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거리가 많고 힘든 이유를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일단 기질적으로 지금 타고난 기질적으로 오동 선생님 말한 것처럼 남의 마음을 더 신경 쓰는 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태어난 다음에 양육자와 맺는 이제 애착 관계에서 자신을 좀 더 부정적으로, 타인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불안정한 애착, 그 중에 양가적 애착이 형성되어서 그게 성인기에서도 남들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으로 자리 잡혀서 이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불안에 힘들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불안장애를 앓고 계신다고 사연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불안장애 때문에 불안 수준이 남들보다 더 높고 그냥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지금의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일,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저희 입장에서 또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요, 이런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이 불안하고요. 네. 계속 그런 불안을 어쨌든 잠재우기 위해서 상대방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또 의지하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거나 헤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자책을 하면요, 네, 그런 불안한 마음, 힘든 마음이 더 강해지고 더 의지를 할 누군가, 대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 보면 그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면 부럽다 라고 하시는 걸 보면, 왜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편하게 시작하고 어떤 편하게 헤어지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라면서 자책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런 애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떤 뭐 상대방에 조금 더 의지하는 어떤 뭐 그런 정도라든지 좀 헤어지고 좀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저런 특성이 있는 거고 나한테는 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이되 조금 조절하는 정도로 하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좀 스스로를 받아들여 주시는 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네, 일단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 이런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쉬운 사람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 속마음은 직접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마 스스로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더 비교가 돼서 그렇게 맞아요.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본인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아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거듭 말하지만 이게 굉장히 흔한 마음이다.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씩은 있는, 그런데 내게 좀 더 강하게 있을 뿐이라는 거,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쨌든 좀 좋은 분이라고 느껴질 때는 가능하면 좀 관계를 길게 가져가 보는 거를 좀 권유드려요. 물론 또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그것에서 이제 생각되는, 또 비롯되는 이런 불안과 걱정이 지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뭐라 그럴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좋은 분이라면 내가 큰 실수하지 않는 한은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좀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최대한 유지해보는, 그냥 지금의 관계 정도로 유보해보자는 마음으로 가셔도 좀 괜찮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관계, 좀 길게 가는 관계의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도 내가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관계가 길게 지속될 수 있구나 라는 게
머리로 아닌 경험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좀 길게 이게 물론 잘 안 되니까 문제지만 길게 한번 연애를 해보자. 너무 뜨겁지 않더라도 한번 길게 가보자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이게 연애에서 정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약간 엇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 기르는 거를 권유드릴 때도 있어요. 물론 반려동물을 이제 동물도 당연히 생명체고 그걸 하나의 그냥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반려동물과 내가 서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내 편이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반려동물과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좀 경험하고 마음에 진짜 자연스럽게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정말 뭔가 안정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관계 하나에만 더 매달리게 되는 건데 안정적인 관계가 어쨌든 간에 하나 생기면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저절로 덜 집착하게 되면서 걱정거리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요. 김종훈 선생님 얘기는 이제 뭔가 이게 불안정한 애착에서 비롯이 된 문제인 만큼 누군가와 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서 이런 애착을 좀 교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어떤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애착을 한 번 더 형성해 보는 거 이게 되면 좋겠고,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반려동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니까 그런 대상하고의 관계도 애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 덧붙여가지고 일단 좋은 분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좋은 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연자분이 또 좋은 분일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사연자분이 정말 별로인데 맞아요. 그래 뭐 봉사 시간 채운다는 생각으로 만나보자, 절대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증거인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괜찮은 사람이니까 만나는 거고 나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만날 정도로 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어야 그 잠깐 뭔가 싸우거나 다투거나 했을 때 그 불안한 시간을 네, 조금 넘기실 수가 있죠. 맞아요. 네. 네. 네, 요즘 이거를 약간만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은 요즘 뭐 메타인지 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객관화. 만약 내 친구가 지금 이런 고민들로 나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조언해 줄 거예요. 아까 동훈이가 말한 것처럼 야, 네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널 만나는 거지 라고 친구에게는 분명히 조언해 줄 수 있을 텐데 이게 나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나의 상황을 친구의 상황 혹은 뭐 책이나 드라마의 뭐 등장인물의 상황이라고 한번 바라봐 보시면은 훨씬 더 명백하게 상황이 보이실 겁니다.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과 만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끊어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연자분한테 필요한 건 결국엔 불안을 견디는 연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좀 매달리게 되고 빨리 이 상황을 종료시키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한마디라도 더 던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장 문제가 좀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어떤 갈등이 봉합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괜찮지 해가지고 빨리 덮거나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나를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상대방의 마음속에도 이 갈등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빵 하고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갈등을 이제 정리하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극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상대방한테도 그런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당장 너무 불안한데 그럼 연락은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네.
굳이 뭘 어떻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연애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최대한 신경을 돌리시고 다른 뭔가에 좀 집중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네, 내부자들 팟캐스트나 유튜브가 좋겠죠. 아주 좋은 생각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지나갔는데도 그냥 잘 지나갔네.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네. 라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이제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도 안정감이라는 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사연자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예, 오늘 저희가 드린 이야기들이 사연자분께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 내부자들 시즌2로 넘어오면서 시즌2 맞나요? 시즌3인가요? 네. 헷갈려요, 저도. 네. 시즌1, 시즌 1.5 이건 네, 진짜 시즌2 네,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내부자들 시즌2로 정리하고요. 네, 시즌2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이 언택트 코너에서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죠. 네. 네, 이 사연자분의 사연 속에서 키워드 하나를 뽑아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애입니다. 연애. 네. 네. 안 그래도 아까 동훈이 연애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저 2부 시간 그걸로만 가득 채워도 그러니까 네. 다음 언택트 시간까지 연애해도 네. 한 장장 한 4시간에 네.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는. 네. 야. 네. 뭐 짧게 CC 한 번, 네, 2번 정도 하고 이제 와이프 만나서 결혼한 게 다네요. 왜요? 맞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네. 네. 어떤 편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 연애요. 저는 어.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연애를 통해서 제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내가 그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후진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좀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네. 안도감. 네네. 그래서 사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썸 타는 시기에는 좀 불안했던 것 같고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연애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목표 달성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예전만큼은 아니었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두 분도 아시다시피 불안이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인데 그게 연애에서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제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그렇죠. 증거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또 만나면서도 네, 나 사랑하나 되게 궁금하고 그렇죠.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잘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잘해주지 않음에도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건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하는 거는 그건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거겠지? 네. 네, 나른 생각을 했었어요. 와, 저는 네. 진짜 저희가 일부에 길게 얘기했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지금 오동원 선생님의 멘트가 사연자분께 제일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마음을 네. 정신과 의사도 가지고 있었구나. 네, 네. 저희 연애에 뭔가 미성숙한 부분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아까 오동원 선생님 훅 찌르듯이 들어온 빈 기간이 없지 않았냐. 네. 네, 저는 그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은 좀 걱정을 했었다고 해요. 쟤 괜찮냐? 아니 근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오래 한 연애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새 사귀고 있네? 뭐 이러면서 잘 나가네? 아, 그거 해석이 또 잘 나가네로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네. 그냥 누군가가 계속
있어야 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또 애착 관계에 기인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안정된 애착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과하게 받았던 거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누군가 내 곁에 계속 있는 게 좀 저는 필요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반려동물 얘기한 것도 저 자체가 반려동물과 그 애착관계가 깊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반려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좋은 결혼을 한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또 혼자 아름다운 결말로 네. 결론을 지으시네요. 그럼 지금 괜찮으세요? 아, 저는 너무 좋죠. 진짜. 근데 이미 내가 보기엔 제수 씨께서 이래서 이 인간이 제대로 안 해줬었구나.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문득 든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유독 좀 그랬거든요. 저는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제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데려다 준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왠지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많이 들어서 잘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최대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조차도 잘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게 결국엔 나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좀 미성숙한 마음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 분 안 되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요. 아, 이거 좀 잘라주세요. 죄송해요. 아, 이거 너무 나갔다. 진짜. 네. 잘라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들어가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네. 뭐 그렇게 문제될 멘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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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제 연애를 생각해 보면 전 스스로도 확실히 저한테는 어떤 선이 좀 벽이 좀 있는 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연애에서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나는 되게 안 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혼자 있는 거 전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 있기도 하고 그냥 운동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냥 인턴 때나 예전에도 보면은 그냥 혼자서 뭐 만화 보고 게임하고 그런 시간을 저는 되게 즐겼었는데 근데 또 막상 누군가가 없으면 외로움을 또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에 저도 그 지용이 형처럼 사실 그 연애를 쉰 기간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만나고 나면 또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만나는 와중에. 네네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주 뭐 연애 관계에서 회피하고 잠수하고 이런 적은 없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 약간 그런 선을 그 거리를 좀 두는 편이었다. 네 그런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저희가 일단 저희 각각의 연애에 대해서 이 정도면 꽤나 많은 거를 그러게요. 한 번도 안 해본 밝히게 얘기들인데. 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제 젊은 시절을 좀 돌이켜볼 때 20대를 특히나 돌이켜볼 때 좀 후회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 후회가 되는 면이 뭐냐면은 뭐 누굴 만나서 이런 거 후회된다기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 빈 기간이 없었나.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는 기간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을 텐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나라는 게 사실 되게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좀 연애가 가지는 장단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막 긴 연애, 짧은 연애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적합한 연애 기간이란 과연 얼마며 적합한 연애 횟수는 얼마일까? 그런 게 있을까? 내 인생에서 연애의 비중을 얼마나 둬야 되는 걸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럼 뭐가 좋다고 할까? 나의 이런 거는 정상에 가까울까? 한번 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연애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경험이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일단은 길러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많이 만나보는 게 참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권유도 드립니다. 네, 연애 많이 하시라고. 새로운 사람 만나시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지용이 형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케바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죠. 네, 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애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하나고 사실 대인관계 중에 사실 가장 어려운 대인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좀 특수한 대인 관계잖아요. 정말. 네. 그렇죠. 데미지를 좀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니까. 부모 자식 관계, 뭐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뭐 다 그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연애라는 거 또 참 특수하고 어려운 관계고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때 소위 뭐 뒷조사를 하고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판 조사를 할 때 그리고 어떤 연애를 하고 얼마나 오래 만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그런 특수한 관계인데 다른 말로 했을 때 몇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게 좋냐? 네.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사귀고 얼마나 깊게 만나야 되냐? 라고 하면 그것도 정답이 없듯이 연애도 그냥 저는 대인관계 하나로 봤을 때는 정답이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에 따라서 필요성이 다를 텐데 네, 그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네. 본인의 케이스를 좀 비춰서 봤을 때 네. 연애 횟수가 적합했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턱없이 모자랐죠. 아니요. 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봤을 땐 모자라 보여요. 제가 얘기했듯이 근데 얘기하면 사실 네. 좀 여자친구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여자친구도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권태기라는 걸 사실 좀 많이 저는 겪었던 것 같고 그거를 약간 억지로 끌어갔던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아쉽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오늘 저희 연애와 막 이런 것들이 다 연애 심리 이런 게 섞여서 나오는 게 말 그대로 동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연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또 이제 도서관 뭐 강연에서 하나 이제 주제 도서였던 왜 나는 널 사랑하는가. 그게 진짜 되게 제목에서부터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으시는 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왜 좋아하지? 그 왜 나는 널 사랑하는가 그 알랭드 보통의 그 책의 소 챕터 중에 하나에 그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가 이 주인공한테 너는 그녀에게서 뭘 봤어? 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애 대상에게서 뭔가를 보는 거죠. 아까 동훈이도 말했고 저도 말했고 규영이도 말한 우리가 그 연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게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뭔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냥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좀 변화시켜 볼 만한 건지 들여다볼 만한 나를 이해하는데 더없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다 각자 그때는 못하고 나중에 돼서 깨닫잖아요. 나중에 돼서 깨달으면 다행이지 나중에 돼서도 못 깨닫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저는 친구들의 조언,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연애 얘기들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한테 털어놓고 같이 상의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 보는 부분들을 옆에서 봐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적당한 횟수, 적당한 기간 이런 거에 정답이 없겠지만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봐주는 건 꽤나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연애라는 게 결국엔 어떤 나한테 정말 중요한 관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하고 맺게 되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애착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냥 주어진 거고 사실은 그냥 주어진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큰데 이 연애에서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바꿀 수 있는 소지가 그만큼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애착이라는 게 충분히 또 변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좋은 기회
나한테 뭐 애착이라는 게 사실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들 때문에 별로 좋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니까 이거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다면은 만들어 나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뭔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나의 상처를 좀 덮고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상대방이 나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그냥 보듬어주기를 마냥 바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일방적일 수가 없죠. 네, 내가 상대방한테 나의 상처를 좀 이렇게 위로받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네,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 동훈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연애과학 거기서 글 썼던 거에 제가 결론식으로 말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연애는 어쨌든 간에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게 꼭 결혼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애를 많이 실패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난 이제 앞으로 누가 안 만날 거야. 나는 역시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아까 동훈이 얘기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또 만나면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더 발전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재도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들으시는 분들 혹시 연애 상처 있으셔서 지금 멈춰 계신 분들은 또다시 한번 그냥 편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애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시즌 2 네,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의 얘기를 되게 많이 오픈한다 뜻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후 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거 언택트도 이거 유료 구독으로 와이프가 아직 구독을 안 했길래 아, 그러게요. 네. 네.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어쨌든 저로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어쨌든 제 이야기를 더 오픈을 하니까 더 많이 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 스스로한테 되게 좋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더 나를 한 번 더 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정말 그 지용 형이 얘기한 그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예, 그 얘기 했을 때 또 어쨌든 동훈이는 연애를 어떤 이유로 한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던 것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어떤 거를 그 상대방을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얻나 이런 생각을 뭐 해본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 얘기를 하고 이제 나누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연애를 하고 네, 뭘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그냥 알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면서 가까운 분하고 같이 또 연애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시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